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톨릭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전 순서와 마찬가지로 선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부터 따져보는데요. 전형 요소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이고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합해서 한 번에 이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요강을 이제 보면 논술은 최저가 0점이고 최고가 70점까지 이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86.6%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30%인데 실질 반영률이 13.4%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 점수가 19.2점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30점에서 19.2점까지의 간극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3.4%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최저 기준에 의해서 걸러지는 그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인문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간호학과 인문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간호학과 인문의 경우에는 계속 2년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한 과목 반영합니다.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6등급 이내라고 하는 최저 등급을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실질 경쟁률을 볼 텐데, 간호학과는 대략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니까 크게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모집 인원이 175명이었는데 2022학년도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183명으로 조금 늘었죠. 원래 이제 발표하기로는, 그러니까 앞선 날짜에 발표했던 자료에는 이게 170명으로 5명 줄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170명으로 줄지 않고 조금 더 늘었습니다. 논술고사 유형이 이제 변화가 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소비자 주거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이 학과들은 언어논술, 수리논술 이렇게 이제 같이 치렀고, 간호학과가 간호학과 인문에서 이제 뽑는 인원들은 언어논술만 이제 치렀었는데, 올해부터는 간호학과가 수리논술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는 그냥 수리논술만, 언어논술 제외하고 수리논술만 치게 되고, 나머지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소비자주거학과가 이제 학과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는 일반 인문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논술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학생부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사가 이제 포함됐고요. 그래서 역사, 도덕 포함해서 사회 영역에서 역사, 도덕을 포함해서 전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간호학과 선발이 이제 올해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자연이 통합되어서 모두 다 간호학과에 지원하려면 동일한 수리논술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고, 시험 날짜도 다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인데요. 반영 기간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이거는 현역, 그러니까 고3 학생, 졸업 예정자죠.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반영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과목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방법에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고 모두 다 똑같은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자, 석차 등급별 배점 및 환산 점수, 이거는 그 학생부 성적이 몇 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지원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지표가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점수 차이를 보면 학교 측 자료에는 요 배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30점 만점으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7등급까지는 응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1.8점이죠. 1.8점인데 1등급인 학생이 이 가톨릭 대학의 논술 시험을 치러 오지는 않을 거고 대략 3등급 정도부터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대략 1.2, 1.5 정도 요 정도 차이가 학생부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7등급까지는 응시할 수 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다만 논술 실력이 문제다. 그런 거겠죠. 다음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인데요. 학과별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지금 요 자연과학 계열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 인원이 183명이다. 요거 말고는 딱히 볼 것이 별로 없겠죠. 학과별로 다 비슷합니다. 5명, 4명. 인문계열은 대개 5명 뽑는 학과들이 많고,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4명 아니면 6명 이렇게 이제 뽑습니다. 자, 전년도 논술 전형 결과 경쟁률인데요. 대략 보시면 2020학년도 재작년이죠. 작년 2021학년도 되게 비슷합니다. 재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네요. 낮아져서 30대 1, 40대 1 이 정도가 이제 재작년에 경쟁률이었다고 한다면 대략 20대 1에서 10대 후반 정도까지 비율이고요. 그 간호학과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11명 모집하는데 인문에서요. 11명 모집하는데 370명이 이제 지원해서 실질 경쟁 명목 경쟁률이 33.6%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9.0대 1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올해는 수리논술만 이제 간호학과가 치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리논술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들, 요 학과들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 이 학과들이 작년에는 수리논술을 같이 치렀다고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인문논술, 언어논술만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이 지금 대략 9점 후반, 1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는 다른 학과들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0대 중반 정도의 비율, 20대 1 또는 30대 1 정도의 비율까지 경쟁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 자, 논술 전형 결과 학생부 등급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인데요.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 논술 전형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데 최종 등록자로 보시죠. 보시면 대략 최고 등급이 합격자 중에 최고 등급이 4점대 또는 3점대 후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최초 합격자에서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심리학과였었는데 이 학생들이 심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로지 심리학과만 이제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조금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최종 등록자는 최고 등급이 내신 등급이 4.07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별 차이가 없죠. 최저 등급이 4.61 정도까지. 그런데 다른 학과들 이렇게 보시면 대략 6등급 정도까지도 눈에 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대학교는 내신 최저 등급이 한 7등급 정도까지는 응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 논술 시험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 3개의 문항이고 이 3개의 문항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한 문제, 논제만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1번 문항은 국어, 순수 국어 어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2번 문항은 인문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 3번 문항은 사회 계열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상으로 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논술 연습을 충분히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 익숙한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고지가 답안지는 원고지의 형태고, 최대한 썼을 때 350자, 600자, 600자 이렇게 해서 1500자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여기는 최저는 이제 300자입니다. 300자고, 여기는 500자에서부터 600자 사이, 여기도 500자에서 600자 사이. 그래서 실제로는 한 1400자 내외를 이제 쓰게 되지 않을까. 그 중심을 이제 500에서 600자라고 한다면 550자를 목표로 해서 이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줄어들어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쓸데없이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넘쳐서 감점 받을 그런 위험을 이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이 550자를 목표로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학교 측의 자료를 보면 요약이라든지 비교, 설명, 비판, 해결 방안 제시, 논술하기 등등, 자기 견해 제시죠. 이런 등등의 여러 유형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요약, 비교, 설명, 비판, 해결 방안 제시, 논술, 이것은 논술 문제 유형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성실하게 논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시문에서 답을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내는 그런 독해력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주제가 다르고 문학 제시문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 제시문을 독해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시 같은 데서 그 등장인물들이 또는 시적 화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간파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많은데, 그것들도 역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평소에 문학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그 시적 화자의 의도가 뭔지, 어떤 언어적 상징물을 통해서 그런 시적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나름 개별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등등에서 나오는 개념적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같은 것들을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단순히 개념의 의미만 이해하고 또는 암기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유사 개념과의 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든지 또는 그런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사회탐구 과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오답률도 줄일 수 있겠고, 그리고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같은 이 과목들은 가톨릭 대학교만 도움이 되는 과목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주로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이 과목들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고지 사용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정확한 표현이라든지 또는 문단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무려 20%나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7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무려 14점이 그
글의 형식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익혀두고 평소에 잘 익혀둬야 시험장에 가서도 실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익혀두고 그 자신이 이제 쓴 문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납득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지, 또 부정확한 표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주 점검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이라든지 비교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설명, 해결 방안 제시, 그 다음에 자기 견해 제시하는 방법, 뭐 이런 문제 유형을 가톨릭 대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문제들까지도 함께 섭렵해서 연습해 두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고, 가톨릭 대학교는 제시문 독해를 잘 하면 사실 답이 거의 보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시문 독해 잘하면 거기 잘 보면 답이 써 있잖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거의 직설적으로 답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그런 핵심어들을 잘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무난히 풀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냥 제시문의 뜻을 이해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래서 제시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수단들, 어떤 소재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 주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장의 전제가 뭔지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따져가면서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핵심어를 찾아내는 능력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글의 형식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 뿐만이 아니라 그 어법에 맞는 글쓰기,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그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문장 자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복잡한 생각들을 한 문장으로 다 쏟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자기가 쓴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 자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문장을 짧게 쓰면, 짧게 써버릇하면 그 문장의 핵심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약간 문장 구사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정확한 문장을 쓰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기본 개념, 아까 이제 사탐 공부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논술 시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인데요. 기출문제 유형을 제시문들을 이제 다 가져오고 그리고 해설할 수가 없어서 논제만 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구도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제시문 없이 논제만 가지고 분석 연습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글의 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제만 가지고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짐작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논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틀이 머릿속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글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 자장면과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각각의 근거를 가나에 제시된 표기법 및 원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가와 나에는 어떤 자장면과 짜장면이라고 하는, 자장면이 외래어죠. 작장면에서, 중국어 작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작장면 외래어를 표기하는 표기법과 원칙이 가와 나에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각각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자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근거를 가와 나에 제시된 표기법 및 원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단 한 문단, 그 다음에 짜장면을 인정하게 된 표기법 및 원칙을 또 한 문단, 이렇게 해서 두 문단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면 되겠고, 300자에서 350자 정도니까 대략 한 300자 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자장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장면에 대해서, 자장면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짜장면에 대해서 표기법 및 원칙을 이용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자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되게 된 표기법 내지는 원칙,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의 제1원칙이 원래 그 원어의 발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자장면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그 첫 글자의 발음이, 자음의 발음이 이 ZH라고 하는, 잘 안 써지네요. ZH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을 먼저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과 함께 외래어 표기 원칙 원음을 살린다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함께 서술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계기는 요거에 대한 이 외래어의 그 원래의 발음을 살린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의 원칙으로, 두 번째 원칙으로 이미 관행이 된 관용적인 어떤 우리의 표현을 살린다, 표기법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해서 서술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을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해주면 여기 150자 정도씩 쓰면 되니까 각각 3문장 정도 이제 서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 2번에서 가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가의 내용을 토대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직장인 이 씨와 다의 종술의 심리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내용을 토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내용이 이들의 심리를 비교하는 어떤 배경,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답안지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가의 내용이 먼저 요약이 돼야 될 거예요. 가를 요약해주고, 가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당연히 가를 요약할 때 그냥 아무 내용이나 요약하면 안 될 거고, 직장인 이 씨와 종술의 심리를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제시문 가에 요약할 때는 그래서 공통 주제라든지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심리를 비교하는 차이점의 기준점이 될 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요약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요거를 500에서 600자니까 550자 기준으로 쓰라고 했죠. 그러면 대략 150자 정도, 150자 정도에서 최대 200자 정도까지인데, 제 생각으로는 150자 정도 서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400자, 150자를 쓴다고 하면 한 400자, 200자를 쓴다고 하면은 최대 400자인데 한 350자로 줄어들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둘의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다, 공통점에 대해서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비춰 봤을 때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을 쓸 때는 이 둘의
차이점을 서술할 때는 기준점이 명시가 되는 게 좋아요. 아까 이제 그 대학의 예시 답안을 살펴봤는데, 뭐 대학을 뛰어넘는 예시 답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건방지게 이제 들릴 수도 있어서 약간 망설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기준점을 명시하고 그 기준점에 의거해서 이 두 입장이 서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납득하게 서술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명시해 주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요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서술해 주는 게 이제 좋겠는데, 채점할 때 채점자에게 내가 이 글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서술을 스스로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득점에 확실히 이제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 써주고 공통점에 대한 근거들을 서술 함께 써주고, 기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해주고, 그 차이의 근거들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서술해주고, 그러면 대략 한 350에서 400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은 답안 구성은 첫 번째 문단 요약, 가요약, 공통점 서술해주는 문단, 여기를 문단을 나누어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에서 기준점과 그 차이들을, 근거들을 포함해서 서술해줘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약할 때도 그냥 단순히 제시문에 뭐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띄엄띄엄 떼어와서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주장과 근거의 관계라든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식의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문장들이 서로 따로따로 떼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에 대해서 쓸 때에도 제시문들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 공통점 서술한 내용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점 쓸 때는 더 마찬가지겠죠. 더더욱 이 둘의 차이점의 근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제 3번을 보시면 가에 제시된 국민연금 강제 가입에 대한 입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입장이 비판 대상이잖아요. 나와 다의 관점에 근거해서 반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비판 대상을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를 요약을 하시면 돼요. 가를 요약을 해주시고, 얘가 조금 빨리 써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가를 요약하시는데, 가 요약 자체가 지금 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 요약을 하는데 막 답안에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0자, 최대 한 150자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 있을 거니까 가를 요약할 때 그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입장이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느냐. 그냥 이 사람이 가를 쓴 사람이 또는 가 제시문에 그냥 가입에 대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서술을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전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주장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고, 이게 뭐냐, 이걸 이제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관점, 와로 묶여있죠? 제시문과 제시문이 와로 묶여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나의 근거에서 반박하고, 나의 근거에서 반박을 하겠죠. 반박하라는 거, 비판하라는 거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다의 근거에서 반박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의 내용은 자유시장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근거는 뭐냐.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국가가 임의로 제한하는 거다. 그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의로 제한하는 거고, 국민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인생 설계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자유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강제 가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다의 입장은 그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겠죠. 그 입장이 각각 비판을 해야 되니까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각각 구별되는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비합리성 내지는 근시안적인 어떤 인간의 사고 방식, 이게 나와요. 나는. 그래서 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판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에서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여기서는 인간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에서는 어찌 보면 학교 측의 이제 해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는 합리적이다. 인간이라는 건 합리적이다. 그래서 재심은 다에 의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 그런 보험은 그 연금 제도가 일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 실질적인 어떤 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강제를 이제 풀어버리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민영 보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일종의 그 역선택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역선택의 문제.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에 대한 입장, 서로 상대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입장에서 나누어서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구별되는 다의 관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해줘야 된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네요. 누가 지원해야 되는가? 논술고사가 11월 2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주말 이제 쉬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 아마 바쁠 겁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다가 월요일에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간호학과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논술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11월 21일 일요일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수능 전국 모의고사 100분이 84% 이하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학생이면 정시라든가 수시에 아마도 가톨릭대에 합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가톨릭대 논술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되겠죠. 내신은 그 대신 이제 7등급 이내여야 될 겁니다. 대신 7등급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면 가톨릭대에 대한 논술 전형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나쁘고 수능 성적으로는 수도권 진학이 조금 어려운 학생, 이 학생들에게는 가톨릭대 학교 논술 전형이 최적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 또래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일찍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논술 준비를 조금 미루고 다른 이제 공부들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겠지만 미루고 자꾸 2학기로 넘기고 직전으로 넘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고 충분히 연습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학교고, 논술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반드시 합격하시는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